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의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생 철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심리학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고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여 동기부여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개인의 행복과 주체적 삶의 중요성을 주제로 수많은 강연과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30여 권의 저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을 전파하여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전 세계 독자들의 인생 멘토로 떠올랐고, 그의 글과 강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려는 당신에게. 1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2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3장,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마라. 4장,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5장, 이해를 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라. 6장,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 7장,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 8장, 현실을 직시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9장, 나다운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10장, 자유롭게 살기 위한 100가지 행동 리스트.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다시는 희생당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영원히. 남에게 조종당하는 희생물로 살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를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를 통제하려고 조종하려는 수많은 함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몇 가지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숨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인류는 각종 제도와 규율을 발전시켰으며 그렇게 생겨난 사회적 기준은 지금까지도 잘 작동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그저 감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의 희생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희생물이 되는 덫을 피할 방법이 있다. 바로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물처럼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우리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희생자란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도둑맞고 희생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 이런 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 타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생자다. 그들은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필요 이상의 수고를 감내한다. 희생물이 된다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감정을 통제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물이다. 인류 사회의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 요인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억압에 감금되지 않는 사람만이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내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희생물이 되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손쉽게 자유를 얻은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한 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자유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음을 뜻한다. 작은 속박도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에 제약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생활할 수 없고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자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인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군. 사회의 평가는 권위를 쥐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사회는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라고 느끼는 순간 죄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해진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떻게든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자유란 당신이 반드시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이 요구하는 희생이 처음엔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중엔 당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 만큼 무서운 장치라고 깨달을 것이다. 간단하고 미묘한 타인의 조종으로도 우리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주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서는 곳마다 일의 주체가 될 때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자유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내적 습관이 된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두려움은 마음속의 허상일 뿐이다.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몹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당신이 사냥꾼이라고 가정하자. 오늘 사냥터로 나가 두려움이라는 사냥감을 한 바구니 가득 포획할 작정이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실제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시달리며 좋지 않은 무언가를 상상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두려움에 떨면 그 두려움에 스스로 잡아먹히게 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 스스로를 제물로 만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천 가지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난다. 두려움은 현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상상에 의해 지탱된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야. 내가 바보처럼 보이겠지. 난 매력이 없어. 나한테 비난이 쏟아지겠지.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두려워서 그렇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내적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매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키우면서 스스로의 나약함, 운명의 잔인함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태를 지속해봤자 예상되는 결과는 하나뿐이다. 나는 희생물이다 라는 낙인을 스스로 자기 이마에 찍는 것이다.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당신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는 약속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증서가 없다.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은 멀리 갖다 버려라. 두려움의 대부분은 생각의 부산물이다.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스 시대의 한 현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이미 늙고 늙은 몸,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았지.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난 적조차 없다네.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비교라는 함정에 쉽게 빠진다. 자기 비교는 보편적인 마음의 문제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진다. 우리 사회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비교 관찰이 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된다.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매력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이 저울의 눈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한 후에야 알게 된다.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방법 외에 자신을 평가할 마땅한 대안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평가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를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만족감이다. 자기 평가를 위해 자신 이외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당신이 똑똑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이 지금처럼 인식하고 말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력적인가? 자신의 기준으로 삼으면 매력적이다. 그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 누군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희생물로 전락한다. 가족의 이중성을 명확히 분별하라. 기본적으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법을 연습한다. 가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살아간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는 금기인 동시에 가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전이기도 하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어른이 요구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또 가족에게는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명절 그리고 기타 잔치와 같은 기념일에 함께 모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약 당신이 참석하지 않겠다면 모두가 동의할 만한 변명거리를 내놓아야 한다. 가족은 당신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는지 혹은 이런저런 비교를 하며 당신에게 실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가 텄다. 서로의 행동을 관찰할 뿐더러 일탈을 감시하며 딱히 해롭지 않은 일에도 참견한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집단이다. 가족은 암묵적 합의를 이끌며 당신이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인 결론을 지향한다. 따라서 가족은 가장 가깝고도 아름다운 인연이지만 당신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나는 이혼 후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많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저는 곧 자유의 몸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혼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결혼은 노예 생활이라는 뜻일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 결혼한 사람들,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마주하며 살면서도 항상 이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부정적 특징만 사라진다면 이혼 과정을 겪는 많은 부부를 신혼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반면 친구와의 인연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이다. 친구는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 외에 기대하는 것이 없다. 성실함만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비법이다. 부모 세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친구처럼 가족 구성원과 자식을 대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테이블에 우유를 엎질렀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닦으면 돼. 하지만 자녀가 같은 일을 저지르면 달라진다. 너는 하는 것마다 왜 이 모양이니? 친구를 대하듯 자녀와 배우자,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하라. 가족 관계 속에서 정신적 고통의 씨앗이 자라난다. 구성원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 드문 탓이다.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가족이 드물기 때문이다. 사랑의 끈을 너무 세게 당기면 스트레스의 끈도 함께 조여진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에세이 우정에는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묘사한 표현이 있다. 그것들 중 하나를 이 책을 위해 가져왔다. 친구란 내가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앞에선 내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다. 수많은 결혼 문제, 가족 문제를 상담해온 경험에 비추어 우정의 척도를 가족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친구를 대하듯 가족을 대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가족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인성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냉정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불행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자신의 비극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는 일도 있다. 당신에게는 우울에 빠진 사람들의 비극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세상이 가혹하다고 운명을 탓하는 사람보다 성장통을 인내하는 사람,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과 함께 하라. 끊어지지 않는 그들의 불행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나 당신의 계속된 도움이 그들의 불행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더욱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불행을 과장하거나 한탄할 것이다. 이때 반응하면 당신이 그토록 바꿔주고 싶은 그들의 인성 문제만 강해질 뿐이다.
늘 남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곁에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문제 행동을 계속한다. 그 사람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그들을 버려라. 그래야만 넋두리를 멈추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당신 또한 당신을 위해 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다.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한탄하며 남 흠집 잡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보다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며 기쁨을 주고받는 말을 서로에게 거의 하지 않는다. 도와주려는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탄과 비의 꼬리만을 붙잡고 살아간다. 아무도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을 희생물로 삼고 심지어 간혹 이해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제발 부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스스로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런 유형의 일부는 전 생애를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 주변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든 그들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다. 위장장애, 신경통, 우중충한 날씨, 추운 겨울, 부도덕한 정치인들, 경제 불황, 그때 그 사건 등 그들에게 좋은 날은 없다.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낙관적인 말은 언젠간 좋아지겠지 일 것이다. 이런 행동이 지속되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불행에 동조하며 이들의 행동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뻔뻔스럽게 무시하라. 넋두리가 시작되면 이렇게 말하라. 끔찍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다 빈정대는 말투로 하지는 마라. 단지 그들의 끝없는 넋두리와 불평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자연스럽게 하라. 그런데도 계속되면 떠나라.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라. 파멸적인 삶에 정성스레 귀를 기울일 만큼 삶은 길지 않다. 불행 앞에 넋두리만 하는 사람들을 돕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자진해서 도와줘라. 이때 왜 자신이 운명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늘어놓는 넋두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그래야 타인의 재물이 되지 않는다.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넋두리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탄식하기를 멈춘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때서야 그들도 자립을 시작한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스페인 작가 페르난도 로자스가 한 말이다.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긴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결말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맞아,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지. 깜빡했어. 인간관계는 온건한 대화로 달라지지 않는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은 삶의 방해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결국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 대화 내용은 모두 잊어버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다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합의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겠지만 당신이 알게 되는 바는 말뿐인 함정에 더 깊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문제 해결을 상당 부분 대화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심리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서 끔찍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듣는 식이다. 여기서 유의미한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단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 그뿐이다. 상담 치료는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학습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동정과 공감을 얻는 것으로 대화가 끝이 난다면 당신은 이중으로 고통받을 뿐이다. 한쪽에선 당신의 가해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다른 한쪽에선 당신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상처를 받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은 행동이다.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는 행동은 선의로 포장된 수백만 개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또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라. 10중 8구는 덩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힌다.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에게 애원하거나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렇다고 괴롭힘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작은 아이가 어느 날 냅다 주먹으로 반격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덩치 큰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생긴다. 덩치도 훨씬 작은 놈이 나랑 싸우겠다니 이거 만만치 않은데 계속 괴롭히다가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내버려 두고 다른 놈이나 골라야겠다. 행동은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당당히 맞서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비열한 행위는 막을 수 없다. 방해꾼들의 감언이슬과 약속 같은 것들은 믿지 마라. 그들은 행동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려 든다. 세상의 모습은 내 시선이 결정한다. 이 세계와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라. 무엇을 보았든 그것이 당신을 제물로 삼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방식으로 돌아간다.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으며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당신이 있는 세상은 즐기고자 할 때 비로소 흥미로워진다.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곳은 뜨겁고 모래투성이다. 당신이 그 상황을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겠다고 마음을 달리 먹는 순간 사막은 놀랍게 변한다. 사막의 열기가 땅구멍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지며 작은 도마뱀들이 열기를 피해 허둥지둥 돌아다니는 모습과 선인장의 꽃이 보이고 창공을 날아가는 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막의 열기와 적막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괜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희생당하지 않고 사막을 감상하는 수백 가지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을 느껴 몸을 숨기고 그 상황을 비난하며 저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선택은 색다른 경험으로 채울 수 있는 순간을 박탈하는 행위가 된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에도 긴장을 풀고 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세상은 달라진다. 물 비린내 속에 숨은 흐릿한 흙냄새, 멀리서 불현듯 들려오는 천둥소리, 빗방울과 사물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요란한 화음은 폭풍우만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경험이다. 폭풍우가 지나고 새롭게 맑아지는 하늘과 구름을 쫓아다니는 바람도 마찬가지다. 파티, 위원회 모임, 혼자 있는 밤, 발레 공연, 축구 경기, 식사 자리 등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선택을 포함한다. 거기 존재하는 현실이 무엇이든 선택에 따라 현실은 수만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엄청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화를 낸다고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분노에 사로잡혀 그 상황에 결박당하는가? 다른 선택을 하면 같은 현실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 보낸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해 뜨는 것을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해가 뜨는 현장에 있다는 건 대단한 경험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현실에 희생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그 경험을 즐겨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일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인식하라. 내 인생은 재수없는 날이 많지와 같은 생각은 버려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하루는 당신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수요일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날이 아니라 그저 수요일일 뿐이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현실은 행복해진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 마음을 조용히 진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생각, 분석, 계산, 지속적으로 과거를 되뇌는 습관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 자기 비하를 일으키는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이다.
생각이 과도하면 병이 될 수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단지 머리를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은 즐거워진다. 당신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회상해보라. 그 경험이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경험을 하는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즐거운 경험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에 몰입되어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체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끄러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